제가 이 회장님 초청으로 이 협회 처음 시작할 때 가입을 했는데 협회 분들과 만나 뵙는 것은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음, 뭐 제가 뭐 다른 얘기 뭐 할 것보다 그 오늘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같이 진행하는 것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걸 같이 공유를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죠. 예, 제가 반기업 정서의 뿌리와 대안이라고 했는데, 그, 이 반기업 정서 지금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뭐 양극화다, 뭐 금수저들이 너무 설친다, 뭐 정치적인 요인이다 등등 있지만, 저는 그 이유의 저변에 기업을 보는 눈, 기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오해 내지는 그다음에 이해 부족이 거기에 뿌리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그 보통 그 기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주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주주들이 비판을 합니다. 주주 가치를 추구하는데 실패를 했다. 뭐 주주를 무시를 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론이라고 할수 기업이 어떤 형태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실패했다.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망가뜨렸다. 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업을 보는 눈이 이렇게 주주가치론이나 이해관계론의 외부의 그 목적론을 중심으로 보니까 기업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마치 주주가치라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 정도로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있고 기업은 가려져 있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기업이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 내에서 발현된 것이 그 현재 공정거래법에 굉장히 크게 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MF 체제에서 재벌 개혁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도 이 시각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경제 민주화, 스튜어드십 코드, 뭐 기업 규제 3법이라 하는 데들에 다 이런 그 기업 목적론이 중심이 된 그 기업관이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책을 냈을 때 이 문제를 전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기업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책을 많이 냈었는데 뭐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책들을 냈는데 저도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런 비판에 대한 반비판선이 아니라 정말 기업을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논리와 근거를 내놔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사실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뭐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1세기 이상의 그 논란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을 뭐 하나하나 들어가서 학구적으로 이걸 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그렇다고 이게 학구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택한 방법은 학자가 됐건 기업하시는 분이 됐건 아니면 일반 학생이 됐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출발하자. 그 현실 두 가지 제가 엑시엄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현재 웬만한 기업들은 다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 상장이 됐건 비상장이건.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이 기업들은 시장 경쟁이라는 숙명에 처해 있다.
요 두 가지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이것만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원리들을 쭉 도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8대 기업 명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주는 주식의 주인이다.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법인의 소유와 통제 등등 했는데,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 나름대로 요 두 개의 공리가 있고 시장 경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가 제가 기업 명제 1, 2, 3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한테 넘겼으면 모든 사업 관련 자산을 법인한테 개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넘겼으면 그 소유주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 되고, 그러니까 법인이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전에 그 재산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는 그 재산권의 소유자였지만 법인에 넘긴 다음에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갖는 주주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소유와 통제가 근원적으로 분리가 된다. 소유는 법인한테만 다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법인은 영속을 추구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만 법인은 세대를 거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미 전 세계 그 상법이나 기업법에서 확립된 그 법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요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쟁에 있으면 어떻게든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존재론의 기반이고, 또 계속 또 성장하기 위해서 이 법인을 이용한 그 자산 분할을 통한 새로운 법인의 탄생, 이 부분이 한국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많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데, 최근에 LG화학 분할 문제를 놓고선 이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업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이 적법한 범위에서 가치와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목적론이 되고, 그랬을 때 지배구조론, 좋은 지배구조가 좋은 경영 성과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통제에서의 기본 원칙은 권리와 책임의 상응이다. 8가지를 쭉 내놨는데, 이 6번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법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주가치론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론도 있는데, 기업은 이제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말 이익만 추구를 할 것인지 사회적 가치도 추구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주가치만 추구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넓은 회색지대에서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인을 중심으로 기업을 봤을 때의 그 기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부분, 이 영역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쪽에서 들고 나오는 기업 목적론으로서 기업의 이 실체를 비판을 하는 일이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전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유와 통제의 근원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법인이 만들어지면 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 자산이 분할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재산 간의 그 구분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법률 용어로 개체부, 엔티티 쉴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는 자산과 책임을 지지 않는 자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주가 된 법인이 모든 자산을 소유하면서 여기에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들은 주주가 되면서 유한 책임을 지지만 그 주식에 딸려있는 통제력을 통해서 기업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것이 법인의 설립인데, 그러면 제가 그 책에 가상기업을 만들어서 가상기업이 이제 다국적 기업, 다행성 기업으로까지 가는 과정을 같이 넣었는데, 여기서 넣었던 경우는 특허를 가진 두 사람과 이제 돈 가진 사람이 이제 회사 설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각자 이렇게 그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회사를 통해서 여기에 그 자산을 다 넣어서 이 특허나 자산은 100%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고,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을 이 창업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갖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주식회사의 설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유한 책임, 무한 책임이 어떻게 나냐면, 여기 무한 책임을 지는데,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가 잘못될 경우, 나의 이 자산 분할을 통해서 나의 개인 자산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넣은 자산만 혹시 회사가 잘못되면 날아가지만 그 외의 개인 자산 보호가 되니까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큰 것은 회사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책임이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회사에다 돈을 빌려줬는데 주주가 잘못한 걸로 이 회사가 날아가 버린다. 그럼 은행이 회사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서 주주의 잘못으로부터 이 회사가 잘못된 것은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은행은 이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의 사업 가치만 보고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고선 여기에 대한 평가만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고, 납품회사건 판매회사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주를 보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자산이나 사업 가치를 보고선 이쪽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주주의 잘못으로부터 자기가 차단이 됩니다. 주주 또한 직원들이 잘못한 것으로부터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만 보고 계약을 해서 회사와 관련된 이런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사업이나 아니면 고용계약을 맺을 때 그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창업자들은 유한 책임이니까 회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지니까 창업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은행들도 기업만 보고, 법인은 이 사업 가치만 유지가 되면 계속 간다 하니까 이것이 대규모 장기 투자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옛날부터 이 법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로마 시대부터 나왔는데, 이제 법인을 중심으로 한 그 회사가 설립된 것은 베네치아 공화국 한 14세기 정도부터인데, 그 옛날부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 승계를 유지하고 법적 영생을 누리는 가공의 인물이다라는 것이 이미 18세기 중반에 이미 확립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그 기업의 존재는 영속적인 거다. 그런 기업은 영속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그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주가 주식의 주인이고, 법인이 기업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그 다음에 영속을 추구하는 세 가지가 이제 기업의 법인으로 할 때 기본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너경영이다 하는 것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주 경영자건 전문 경영자건 이 사람들이 경영을 맡을 때는 주주로서가 아니라 법인과 고용을 계약을 맺습니다. 법인과 고용을 맺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주로서는 다른 주주랑 똑같이 유한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만약 경영에 관여되면 그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지는데, 그것은
대주주 경영격은 전문 경영은 다 같이 경영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주주는 여기에 회사의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경영인을 나누자면 주주 경영인과 전문 경영인으로 나뉘어지고 또 주주를 나누자면 경영에 참가하는 주주, 그다음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탁자 주주, 개인 주주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오너 경영이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오너로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아니라 주식의 오너일 뿐이고 그다음에 경영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이 경영 수탁자다. 제가 보기엔 그 반기업 정서에서의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잘못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 전문 경영 체제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경영 체제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이제 벌리 앤 민스라고 이제 기업론에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1932년에 소유와 통제의 분리에 관한 그 굵은 책을 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고전으로 인용이 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식 지분 소유가 분산된 경영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이제 그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와 통제의 분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벌어진 것은 이게 아니라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소유와 통제는 이미 영원히 근원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미국의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는 그 전에 이미 다 만들어 있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그전엔 대주주가 금전적 권리와 통제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았는데 그 지분을 산 사람들이 다 개인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뭐 사모펀드건 헤지펀드건 기관 투자자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고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은 이 주식에 딸린 금전적 권리 배당이나 뭐 주가 차익 이것만 관심을 가졌지 거기에 대한 통제력 회사를 통제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통제력은 그 대주주와 창업주와 그때 함께 일을 했던 전문 경영진한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경영진들은 창업 정신을 유지하면서 계속 법인의 개념에 놓는 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요 기간이 미국 그 전문 경영의 성공 기간입니다. 근데 1980년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것이 전문 경영 체제인데 이게 소유와 경영의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가 대주주 통제에서 전문인 경영의 통제로 넘어갔을 뿐이지 소유와 통제가 나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대기업에서 많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식회사 숫자로만 따지면 전문경영체제가 0.2%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업기업이건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들은 다 대주주가 있고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도 3분의 1 정도는 대주주 경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실제로 전문경영체제는 0.2%에 불과한데 이상하게 특히 국내에서는 그 기업들이 전문경영체제로 가지 않으면 뭔가 그 지배구조가 잘못된 듯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그 반기업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로 만들어지면 이제 그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이 나눠지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느 나라건 이게 명확히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한국 상법을 했는데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에 대해서 결정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부만 별도로 정해져 있지 나머지 회사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번복하거나 무효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최종 결정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어진 권한에서 이사를 선출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아니면 합병 결정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일부 주어진 권한에 산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주주의 권리라는 것은 주주는 이미 개체보호로부터의 유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유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권리에 따라서만 그 기업의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처음 그 주식회사가 만들어질 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감시 의무가 추가로 돼 있고 또 소수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을 뿐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주 경영인들은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수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한 책임에서는 이 사람들은 책임이 투자 손실 가능성 이외에는 별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회사의 틀은 경영에 대해서는 이사회한테 전권을 주고 주주총회는 경영진에 대해서 감독 및 견제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사회 중심의 체제로 그 주식회사가 움직이는가?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사회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위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위계 조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계 조직이 사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처음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분야가 있어 특정 분야 때문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뭐 기술로 들어갔다 나중에 마케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임원이 되면 전부 다 다뤄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맺어지냐면 일종의 복종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주는 명령을 따라한다 라는 것이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이게 노예계약하고는 다릅니다. 노예계약은 뭐든지 다 시킨다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직무 범위 내에서 명령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너 저쪽 부서에서 가서 일해 하면 그쪽 가서 일하는 거고 이 일 맡아서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위계인 것이고 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률이 낮은 일에 투자합니다. 혁신이 확률이 높은 일이라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확률이 낮은 일인데 그걸 갖고 그 최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해서 따라와 하는 것이 혁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니까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하려면 이렇게 위계 조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 뭐 프로 축구 구단에서 코치가 감독이 권한을 쥐고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그 경영진단한테는 사업 판단 준칙이라고 해서 상당한 그 자의적 결정 여지를 제공을 해준다 이거죠. 자기의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만 하지 않으면 실패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에 대해서 불확실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체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 반기업 정서에서 많은 부분이 이상한 그 민주 개념이 기업에 들어오면서 근데 그 기업은 절대로 민주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인데 기업 내부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기업 내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위계 조직이고 명령입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민주가 아닙니다. 소통은 해야 되지만 민주는 아닙니다. 네, 주주총회도 1인 1표면 민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기껏해야 일주 1표입니다. 일주 1표고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제나 법인은 또 정치적인 또 그 민주라고 할 수 있는 권력도 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복수일견을 단원주에서 또 일주 1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투표권 숫자에 따르는 다수결일 뿐이지 여기에 민주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민주라는 개념을 이제 그 기업 경영에 자꾸 들여오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상당 부분 반기업 정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그 이제 법인을 통해서 이제 그 영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영속하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평균적으로 뭐 저 미국에서도 대기업들 그 저 평균 수명이 17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속이라는 그 법적인 그 필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충분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기업 존재론입니다. 소비자한테 지속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존재론,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것이 이미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경영인, 경영학자들이 뭐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이 부분이 점점 더 무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선택을 받으려면 혁신입니다.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야지만 살아남고 또 이 창조적 파괴가 일어서서 그 슈페터는 이것이 자본주의에 관한 본질적인 사실이다라고까지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업이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죠. 그 조건을 갖춘다. 그 위에서 이제 기업의 목적론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의 목적론에 대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기업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델러웨어 기업법 같은 경우는 주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적법한 사업이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은 그것조차 없어요. 그냥 영리법인이다. 뭐 사실 기업이건 사람 개인이건 적법한 범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한국은 상법에서 그 말조차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영리법인이란 것만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가치관을 선택하는 건 똑같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들이 가치관 선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개인들 중에서도 내가 난 이 가치관을 갖겠다 하고 미리 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외부에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갖고 있다가 그것을 또 계속 바꿔나가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 발표한 것도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가치관을 선택하고 외부에 표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정관에 우리는 특별한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어떤 기업들은 정관에 넣지 않고 그 안에서 사업 판단 준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 적절한 조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법인으로 운영되는 그 기업들의 기본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크게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단순히 뭐 주주 가치만 추구했다는 사회적 가치만 추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절한 그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T 모델로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처음에 이 미국에서 자동차가 나올 때 자동차 그 당시는 이게 사치제였습니다. 일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고 여기엔 정말 이 초기 투자자들은 이 사치제 몇 개 만들어서 그거 비싸게 팔아서 거기서 이익 나눠가는 정말 이때야말로 주주 가치 위주의 기업 운영이 이때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초기 투자자하고 나중에 소송까지도 가게 됐는데 근데 헨리 포드는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은 이게 부자들한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대중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가 돈을 꼭 더 벌겠다 이거는 본인은 발명가로서 엔지니어로서 이것을 꼭 하고 싶은데 초기 투자자들은 그러려면 이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확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헨리 포드가 투자자들과 결별을 하고 다른 돈을 끌어들여서 이제 T 모델을 만드는 T라고 하는 것은 왜 T인가 하면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A부터 시작해서 A 모델, B 모델을 하다가 마지막 T 모델 단계에 가서야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내가 돈만 벌겠다고 된 것이 아니라 또 나 대중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어떤 정신이 있고 그 혁신의 결과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의 경우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큰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양조장도 하고 뭐 그래서 본인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더 크게 하려면 이것은 크게 하는 것이 이제 사업 보국이다. 내가 돈도 크게 벌지만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이병철 회장도 나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해갔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저는 뭐 제가 김우중과에 대해 책을 냈지만 거기서 세계를 경한 민족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은 자기가 이익 개념이 없었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군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익이 오는 거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자기 돈은 그 돈 가는 길목이 나한테는 다 보였다. 다 보였는데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했었다. 그 얘기하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여기가 종업원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종업원 지주회사 정말 종업원 지주회사를 종업원들의 주주 가치만 추구한다면 빨리 상장을 해야죠. 근데 화웨이는 우리는 절대로 상장하지 않는다. 상장하지 않아야지만 세계를 호령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네는 고객, 직원, 협력자의 이익 공동체다. 지주회사이면서 종업원 지주회사이면서 이것은 전체 이익 공동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주주가치론 같은 경우에 이제 논리적으로도 법인 실체론으로 봤을 때는 기본 시작이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주주다. 아니면 자녀 청구자로서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하니까 결국은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경영인은 주주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인은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경영 수탁자로서.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논리건 현실을 봤을 때 이게 별로 맞는 것이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강화됐느냐? 이것은 펀드주의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힘의 논리가 된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힘이 계속 강해졌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 60%좀 넘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제외되어 있는데 여기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포함하면 70%가 훨씬 넘으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제일 맞는 것이 주주 가치로니까 이걸로 기업이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영어가 틀렸습니다. 트러스티에서 Y가 아니라 E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금 관리 수탁자. 자기는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경영인은 경영 수탁자입니다. 서로 다른 주체를 섬기고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거기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접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힘을 갖고 이 자금관리 수탁자들이 경영 수탁자들인데 니네들도 우리의 목적에 그대로 100% 따라서 해야 돼 하는 것이 지금의 주주가치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주가치론을 갖다고 한국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주가치론에 강화된 건 1980년대 기업 사냥꾼들 시대가 전개되면서 그때 강화됐는데 그때 기업 사냥꾼 시대를 종결지은 판결이 이 패러마운트 대 타임의 판결입니다. 뭔가 하면 타임이 그때 워너 브라더스와 합병 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주당 70불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사회에서도 다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패러마운트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200불 정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계속 올려갖고서. 그러면 이 주주 가치로만 봤을 땐 당연히 패러마운트 것을 받아야죠. 그런데 타임 이사회에서 우리랑 기업 컬처가 비슷한데요. 워너 브라더스니까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합병을 하고 그래서 길게 가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쪽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패러마운트와 이 타임의 일부 주주들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타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주주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것이 주주 가치 기업
사냥꾼 시대를 종결을 지은 판결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의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법에서는 완전히 법인 실체로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고 SEC 증권거래소에다가 그 로비를 해서 증권 거래 관련 그 규제를 바꿔나가서 그쪽에서 행동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못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해관계자로는 어떻게 봐야 제가 이연령 배령이랑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랬는데 뭐 기업 활동을 하면서 기업이 주변 사회나 다른 협력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이것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하는 포괄적 경영론이라면 이것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해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근데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뭐 명확하게 누구다 하면 어느 정도 얘기를 될지 모르지만 이게 프리드만이라고 이해관계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사가 있고 거기에 프라이머리 스테이크홀더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세컨더리 스테이크홀더들이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있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까지 다 위해서 기업이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이 그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그 거기의 그 여기 서플라이어나 그 이쪽에 커스터머에 애플이 들어있는데 삼성이 애플을 위해서 존재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가치를 내세운 사람들이 이것이 기업이 추구할 가치다라고 하면서 그 갖다 붙이는 것일 뿐이지 기업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유롭게 뭐 그쪽 얘기하는 것은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지 그쪽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는 사회 전체의 가치를 쫓아야 되는데 그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한 특정 가치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이연령 비연령 간섭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업의 통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 기업 지배 구조가 글로벌 시스템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 미국 내에서조차도 가족 경영도 있고 차능 경영 의결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금융 투자자들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폭스바겐하고 포르쉐 보면 포르쉐가 지금 지주회사처럼 돼 있는데 두 개가 연합을 해서 폭스바겐의 경영권을 지켜주고 그 대신 폭스바겐은 경영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포르쉐 관련 그 회사들까지도 다 경영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고 포르쉐는 경영권을 지켜주고 거기에 대한 금전적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식의 그 연합 구도가 있고 르노하고 닛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호 출자 금지했는데 상호 출자로 서로 통제 구조를 같이 유지를 해나갑니다. 네덜란드의 ING 그룹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거의 경영인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인가 하면 투표권은 이쪽의 그 트러스트가 있는데 투표권을 가진 주식은 전부 다 그 트러스트에 집어넣어서 트러스트는 100% ING 그룹 경영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투표권 주식들이 파는데 여기 뭐 블랙록이건 기관 투자자들 다 들어왔는데 우리로 따지면 우선주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영인 독재죠. 그렇지만 ING 그룹에 많은 금융 투자자들 들어와 있습니다. 통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은 왜냐하면 기업마다 전략과 전술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이 가져온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명제는 뭔가 하면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통제 구조가 좋은 통제 구조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지배 구조에서 그것을 해야지만 좋은 경영 성과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오해도 반기업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권리와 책임의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대주주들이 많은 실수를 한 부분들도 있고 알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다 확립되어 있는 건데 도미넌트 쉐어홀더, 대주주들은 단순히 그냥 유한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감시자로서 기업의 내부인으로 취급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주주들한테 수탁자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시를 해야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뭘 받으면 그것을 균등 분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들이 이 회사의 그 이사회를 통한 결정이라는 이런 것들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했다 그러면 piercing the corporate veil, 그 법인이라는 그 틀을 당신이 무시했으니까 그 커튼을 벗겨내고 유한 책임에서 무한 책임으로 전환했다 라는 것이 다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 소위 오너의 전횡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크게 봤을 때 이제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커나가는 어떤 번영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따지려면 그 구성원이 누군가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서는 경영인과 근로자는 공동체고 대주주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수주주는 다릅니다. 소수주주 중에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 투자자는 구성원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국적을 줄 때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들한테 국적 안 주거든요.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구성원의 자격을 주는데 현재 전반적인 금융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단기 투자자들한테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소액주주다 약한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더 큰 권한을 주는 쪽으로 전 세계적인 규제가 금융 규제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데서 지금 많은 그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해하는 틀에서는 전반적인 반기업 정서의 뿌리는 기업의 존재론을 무시하고 목적론만 하는데 존재론을 기업이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의 상당 부분을 달성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관론.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가 상승이나 배당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되고 사회복지도 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들도 성장을 하고 금융기관들도 주로 뭐 기업에 대출해 주거나 그쪽 채권이나 주식 통해서 자기들이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고 정부도 뭐 세금 벌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존재론을 달성을 하면서 목적론을 달성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그 논의 과정에서 무시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너의 전횡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원칙에 어긋난 경영인데 이 부분 현재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이 경제 성장할 때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봐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게 지금 여기 법을 적용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기업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야죠. 그래서 이사회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뭐 기업 3세, 4세 보면 이제 이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지도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경영 체제에 대한 오해와 숭배 이 부분은 정말 이거 좀 다시 봐야 돼요. 미국조차도 숫자로는 0.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은 그 기업 지배 구조는 전부 다 이게 비정상적인 걸로 취급을 하는 이상한 그 생각이 국내에 만연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라는 개념은 기업에 적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들어와서 반기업 정서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자들 이 사람들 자금 수탁자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경영 수탁자로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주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경영 수탁자는 자기네들의 의무가 있고 자금 수탁자는 자기네들의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공익을 내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들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안은 이 법인 실체론이라는 것이 제대로 돼야지만 이런 양쪽에서 오는 반기업 도전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인론에 대해서 오래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낸 실체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라고 하면 이 부분, 기업의 존재론과 목적론에 대한 이해가 훨씬 강해져야 합니다. 이 법인이 어떻게 운영돼요.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사회 중심으로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 조직 및 통제 방식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 수탁자건 자금 수탁자는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공통 분모는 장기 투자와 장기 가치 상승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같이 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권리와 책임을 얘기했는데 책임 하나도 안 지고선 내가 원하는 건 니네가 다 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책임도 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회 가치를 요구를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하면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책임과 권리가 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요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길었는데 이제 네. 질문해 주시면 공유하면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 예, 네. 공유하면 이제 해제하고. 원래 이제 스케줄링은 이제 종래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토론 시간 한 20-30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늘 워낙 그냥 그 깊이 있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강연을 좀 더 이렇게 길게 하려고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2가지를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또 다른 분들 채팅이나 또는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채팅에 질문을 해주시면 그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토론도 좋습니다. 네. 부도덕과 불법 두 가지를 좀 전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영리 조직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한 범위에서 어떤 가치와 방법을 다 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범위에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부도덕하다 하는 것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해관계자론이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덕적인 뭐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이 봤을 때 부도덕적인 거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도덕의 잣대로 기업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려면 그거를 정치 그 무대로 끌고 가서 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도덕관념 갖고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쭉 얘기하는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게 불공정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단가 후려치기 하는데 그러면 기업은 계속 혁신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가는데 그러면 납품업체 받을 때 그러면 혁신을 통해서 그 단가를 낮출 여지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전 단가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아니면 당신도 그동안 우리한테 와서 이제 규모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당신도 계속 그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당신도 같이 따라 낮춰달라 하는 그것이 과연 불공정한 건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나 요구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덕과 부도덕의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 불공정 잣대 갖다 붙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경쟁 사회인데 거기서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내가 불공정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100%다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도덕하다는 그 잣대를 대지 말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정치 무대로 끌고 와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하면 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회에서도 그걸 따라가야 되고 또 주주들한테도 이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주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선 뭐 정부가 됐건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였건 이게 당신이 따라야 될 사회적 가치니까 당신 따라해 그러면
이사진에서도 까딱하면 그거 갖고선 배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 쪽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주주들 설득하기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치 모델을 갖고 와서 공식적인 규제로 만들면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그걸 정관에 넣으면 됩니다. 그죠? 정관에 넣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아무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이게 도덕적인 당연 해야 돼 네, 하는 것이 네. 기업의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예, 박정배 예, 그 대표님의 질문이 있네요. 한번. 예, 예. 투자론적 관점에서 보면 주주에 대해서 회사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되는데 그 이익 실현의 방법.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이 뭔가 하면 여기서도 이제 배당금을 얼마나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배당에 대한 그 기본적인 권한이 주주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왜 그런가 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냐 회사가 사업을 해서 그 영업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까지 다 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남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남는 것 중에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이제 얼마만큼 빼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보죠. 유보금을 빼놓고 남는 것이 주주한테 얼마나 가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한테 가는 배당이라는 것은 경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레시듀얼. 이게 잔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이냐, 유보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은 경영 판단에 들어가니까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이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얼마나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이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논의될 수도 있고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 배당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대신 주가 상승만으로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렌 버핏 거기는 아직까지도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야지만 그 공정하다라는 것은 저는 틀린 얘기고 그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해 공정한 것은 배당과 그 주가 상승 차익을 합친 그 토탈 리턴 총 수익률을 얼마나 주주들한테 만족할 수 있게 주느냐 그걸 갖고선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배당만 갖고선 공정하다 안 하다는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아래 또 질문들이 좀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유 경영 분리, 실질적 지배, 실질적 지배라는 것이 그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그 공정거래법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그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법인을 완전히 무시를 해서 지금 공정거래법과 실제로 한국에서는 상법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공정거래로 기업들 잡아넣으려 했던 것들이 판판이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고선 아예 기각이 돼버리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계속 매년 이제 대기업을 하면서 그 항상 그 소유와 통제의 그 왜곡된 구조 그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 소위 총수들이 뭐 총수나 총수 가족이 적을 때는 0. 몇 %, 뭐 2. 몇 %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전체 그룹을 통제를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구조가 점점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그 기업 자체 하나가 그냥 커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다른 법인을 만들면서 또 커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룹인 거죠. 지금 아까 LG화학 사례 얘기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부분을 떼내는 것이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게 더 낫겠다 하니까 빼내니까 이제 법인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거긴 뭐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근데 네네.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면 통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랬을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그 분리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인이 투자를 해서 법인의 지분을 통해서 그 회사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또 지주회사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공정위에서 계산하는 그 총수의 지분이라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비정상적이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절대로 비정상적이 아닌 것이,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알파벳이 지주회사로 지분하는데 거기서도 또 그 창업자들이 뭐 그 10%밖에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의결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알파벳 지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어서 거기에 있는 자회사 구글이건 이런데 그러면 갖고 있는 통제하는 지분이 어떻게 되냐했을 때 거기도 몇 퍼센트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냐? 그건 비정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그 소유권, 법인의 통제력을 인정을 해야지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재벌 그룹들도 그래서 법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 그 내부 지분율이 다 50% 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소유 지배 구조인 거죠. 근데 그것을 비판을 하려니까 그것을 억지로 그 자연인의 지분만 계산을 하고 그걸로 다 통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내놓으면서 반기업 정서가 저는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법인에 대한 개념을 공정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래 얼마나 질문에 꼭 김재구 받아들일지 교수님의 그 질문이 예. 있는데요. 김재구 교수님이 그 예.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기업인데 제가 얘기하는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 기업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협동조합은 여기는 그 소유와 통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김재우 교수님 또 동일한 질문을 그 안에 이윤우 박사님이 이제 중간에 그거까지 한꺼번에 질문인데요. 네. 헌법에 있는 사적 자치주의, 자율적 예, 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이나 뭐 지난번에도 뭡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재의 법에서는 기존 순환 출자는 적법하고 신규 순환 출자만 불법으로 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법은. 그런데 공정위에서 갑자기 현대 보고 막 윽박질러서 기존 순환 출자까지 해소해라 하니까 밀려서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현대차 그럼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했대. 그때 완전히 난리치다가 그냥 물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정부가 하려면 법을 만들어서 따라오게 해야지, 그 정부가 자의적인 정책 판단에서 너 따라해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우린 이런 가치를 추구하니까 니네 따라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전 공화제, 그럼 주식회사도 일종의 공화제입니다. 그래서 공화제의 원리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다음 백영옥 교수님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커멘트 같은데요. 예. 그러시죠? 네. 백 교수님 살짝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코멘트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에 대해서 재벌이 크게 두 개거든요. 이제 비즈니스 그룹으로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그룹을 가족이 통제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가족 경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가족이 경영하는 것은 가족이 통제권을 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족 중에서 일부가 경영자로서, 대주주 경영자로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해야 되는데, 일단 국내에서 그 반기업 정서에서 상당 부분이 뭔가 재벌이라는 것이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체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비즈니스 그룹은 어디건 다 널려 있습니다. 재벌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속해서 저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인데 구분 없이 사용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언론에서 접했을 때
진짜 오너가 잘못해도 그 재벌 체제나 뭐 삼성이 욕을 먹고 계속해서 이게 혼용해서 제대로 성숙된 기업 문화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 재벌이라는 단어가 예.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없어도.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온 거라서 그 재벌이라는 말이 그 일본에서 생겨서 일본이 자이바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자로는 똑같거든요. 그게 네,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라서 네, 네. 그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운데 저는 최소한 그 오너 경영이다, 총수다 이런 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업인들도 좀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정책 담당자들도 좀 제대로 된 용어를 썼으면 하고 그다음에 학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어 정립을 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저 최병철 교수님하고 또 김소원 부장님이신가요? 전무님이신가? 네.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예. 주관적 가치를 강요하는 쪽의 제도에 대한 권한을 가졌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법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업을 보호하는 막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를 하려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주들을 설득해서 주주들이 그럼 우리 정관 바꾸자 해서 정관을 바꿔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뭐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 제도가 해서 그것도 제도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말 같은 야 이거 따라해 이런 것은 우리가 주식회사 제도상 따라하기가 힘들다. 네. 당신들이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가고 또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경영하는 분들도 주식회사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내놓아야만 됩니다. 네. 시간이 오버되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 1, 2대 그 기업 주주, 그다음에 광명주 교수님이 네. 1, 2대 공적 연기금 김소연 예. 그래서 직함을 저도 지금 제가 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제가 뭐 스튜어디스 코드에 대한 비판하는 책도 내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은 이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 두 개를 다 갖고선 양쪽에서 기업을 지금 거의 협박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협박이다. 내가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니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배당률 낮은 기업들을 이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다 손봐야 될 기업으로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배당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당은 적게 하더라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가 밀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배당률 낮다는 걸로 이제 그 손봐야 될 기업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또 어떤 기업들인지 알아요? 국내에서 잘 안 되는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모든 기업이 그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것부터 힘행하겠다는 거지 어떤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LG화학에 대해서도 완전히 국제망신을 당했는데 82%가 그 찬성했어요. 그 해외 투자자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퍼퓰리즘으로 국내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나 뭐 따상할 기회 놓쳤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정치적으로 붙어서 아니 장기 투자자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 법인 100%인데 100%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그건 경영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안 된다 한 다음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했죠. 뭐 10% 가진 사람이 해서 네. 나머지 82%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인식을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위협이 앞으로 더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광명선 교수님 질문하고 이런 거는 그 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정배 대표님의 또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지금 한 10분 정도 오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가 워낙 그냥 무거운 주제이고 또 광범위한 주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몇 번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신장식 교수님을 또 모시고 또 다른 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반기업 정서의 그 뿌리와 그리고 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업가 정신학회 함께 그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8차 기업가 정신 포럼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은 12월 4일에 그 품질과 기업가 정신이라서 품질경영학회장님을 모시고 또 그 기업가 정신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또 답변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신장석 교수님과 우리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시길 바라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에 또 오프라인 그 학술대회도 하니까 그걸 카톡에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8차 기업가 정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